길 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 두 번째 인물 비구 법정 스님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 두 번째 인물 법정 스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아닌 다른 쪽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작물을 쭉 읽다가 보면 출가의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나답게 살고 싶어서 내 식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다,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개선한다거나 중생의 고통을 해결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고 싶어서 출가했다. 그리고는 출가 전에는 불교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한다거나 세상의 어려운 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멋질 터인데, 법정 스님은 출가하시고 1974년에서 5년까지는 굉장히 사회 참여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이 당시에 경전 번역도 많이 하시고 함석헌 선생이나 장준하 선생하고 같이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유신헌법이 생기고 나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불현듯 산속에 엇늘어 버립니다. 불이라면서 17년간이나. 그리고 다시 세상과 만나는 것은 93년, 4년쯤 되어서 맑고 향기롭게 라는 사회운동을 하면서부터이죠. 75년 인민혁명당 사건에 충격을 받아서 그해 10월 송강사 자정암터에 토굴을 지어서 홀로 사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참여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종족을 감추고 관속에 20년 못 되는 세월을 언두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왔지만 역시 글로서 세상과 만났지 직접 대면 활동은 아주 드물게 하셨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름대로 법정 스님의 생각을 알아차렸다고 그럴까요? 법정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니체가 말했다. 악마와 싸울 때는 항상 조심하라. 우리가 10년을 들여다볼 때 그 10년 역시 우리를 들여다본다. 다른 말로 하면 악마와 싸우다 보면 자기도 악마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마 법정스님이 산속에 언둔하게 된 주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행자는 여한 경우에도 정오심이나 분노심이나 이런 것을 키워서는 안 되죠. 따라서 수행자로서 정오심을 키우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 원래 법정스님이 가지고 있던 성향, 기질, 저작거리를 벗어나 언둔의 공간을 찾고 싶었던 그 성향이 출가를 하게 만들었고, 출가 이후에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다가 다시 산속에서 언둔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느냐. 따라서 저는 법정스님 불이람의 17년간의 긴 세월의 언둔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 서서히 시풀었던 군사 정권과 싸우면서 자기도 군사 정권의 그 사람들처럼 변할까봐,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언둔자적 기질이 있었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비상하고 싶은 경향과 함께 일탈을 꿈꾸는 거죠. 자유 혹은 일탈의 끌림, 언둔이죠. 그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밥상으로 치면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먹고 나면 아주 뒷맛이 안 좋은, 어떻게 본다면 품격이 매우 천한, 그러나 속세를 떠난 세계는 맹물의 갱국처럼 담담해서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신명을 바칠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스님은 전통적인 산성, 산에서 나오지 아니하려고 하는 산성의 맥락을 잇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수행자가 산속에 있어야 되느냐 혹은 도시로 나와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정스님은 대신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투쟁하고 세상과 만나고 그리고 성녀의 길을 갑니다. 결국 산성인 법정의 사회 참여 방법은 글입니다. 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글이 스님의 법보시이기도 하고 중생제도이기도 하고 보살행위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가 생각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흔히 동중정, 정중동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움직이는 가운데 조용하고 조용한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말을 하죠. 그럴 경우에 법정선의 경우에 동은 경전을 번역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기가 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은 불이람에 계시거나 혹은 강원도 오두마에 계신 때가 정이라고 볼 수 있죠.
동은 우리 눈에 떠였고 정은 우리가 잘 볼 수 없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법정 스님이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온 시기는 동의 시기가 아니라 정의 시기입니다. 정의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죠. 1976년 무소유로부터 수십 권의 책, 그 책이 우리에게 오히려 많은 걸 주죠. 만일 법정스님이 계속 동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 책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법정스님은 평생을 수행자로서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했죠. 그가 말하는 대로 뜻은 대승으로, 행동은 소승으로, 소승의 삶을 살고 대승의 뜻을 가졌죠. 따라서 대단히 고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 그가 계셨던 불이람이나 아니면 강원도의 오두막은 대단히 제가 불자들이 보기에 수행자로서 모범이 되는 수행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정스님이 이 자비에 관해서 돌아가신 고 최인호 씨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봤는데요.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정한 나눔은 수평적인 것이다. 그리고 나눔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베품인데, 베품 혹은 자선은 수직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수평적인 나눔의 문화와 수직적인 베품의 문화를 구분합니다. 물론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수평적인 나눔의 문화이죠. 은혜를 베푸는 듯 하지 말고 나누자 라고 하면서 스님은 무주상도시를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대가도 바라지 말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주고는 바로 돌았으면 잊어먹어라. 소유에서 나눔으로 가지 않으면 천민자본주의가 된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은 김수환 추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하신 분은 김수환 추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나눔의 이야기라 그럴까, 자비라 그럴까, 수행은 머리에 있죠.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것이 내려가서 가슴에까지 가야 그 수행과 그 나눔과 그 자비와 그 보살행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머리에만 있으면 사이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은 특유의 표정이 있죠. 사진들 보면 약간 미소를 띠면서 또 약간 냉소적인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 사람 노릇을 아주 치열하게 했다는 것이죠. 법정스님은 늘 말씀하시죠. 답게 살려고 했다. 중답게 살다가 중답게 가고 싶다.
법정 스님은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결한 여러 삶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택하면서 다른 많은 걸 놓았죠. 놓았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의 승인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자기답게 끝까지 중답게 살다가 끝까지 중답게 갔죠. 그 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법정 스님의 경우에 특히 이제 종교에 대해서 김수환 주의행이나 장익 주교님이나 예인 수녀님들과 끊임없는 교류와 소통을 했죠. 다른 종교와 합을 하셨던 열린 종교관을 가지고 계셨죠. 이예인 수녀의 편지가 하나 있죠. 서 보내주신 글은 불교 스님이면서도 어찌나 카톨릭적인 용어로 서 있는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 전 저와 함께 카라멜 수녀원에 가서 강의를 하셨을 때도 눈 감고 들으면 그대로 수사님의 말씀이라고 그곳 수녀들이 표현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법정 스님의 그런 눈을 감고 들으면 혹은 법정 스님인 줄 모르고 들으면 목사님이나 혹은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과 별로 다를 바 없죠. 그 점 대단히 중요하죠. 법정 스님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롭게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무주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상자들에게는 내가 떠나는 경우에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며 관과 수의도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의 성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여 주기 바란다 라고 상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역시 중답게 살다가 중답게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의 장례식은 실제로 간을 짜지 않았다고 그러죠. 대신 들거두에 스님의 육신을 올리고 그 위에 천을 덮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송강사에 도착한 다음에 향 한 자루에 3배 올리는 것이 의식의 전부였고, 그렇죠? 만장도 없고 꽃상료도 없고 대웅전을 한 바퀴 요구하는 극도로 절제된 의식에 참나무 장자구에 옮겨지고 남은 뼈는 항아리 7개에 담아서 가서 스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불이랑 후방나무 아래 유고를 모셨다고 합니다. 뜻은 대성, 행동은 소성같이 살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승선 스님에 관해서 몇 시간 해볼까 합니다. 승선 스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졌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분이므로 한 몇 주간 열심히 공부해 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은 법정스님의 모든 저작물, 소설가 정찬주의 소설무소유,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여태동 기자의 법정스님 열반 10주년 특별기획 1회부터 18회까지, 임성구 감독의 영화 법정스님의 어자입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조상을 끼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